KR에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심사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특히 안전 부분하고 상원원천일 안전 14,000일 환경 경영 시스템 이쪽에 검증심사원으로 계십니다. 성보식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만 하면 돼. 예. 예. 서야 이건 녹화. 이 마이크가 켜진 거. 아니, 그래. 예. 방금 소개받은 시스템 인증팀에 근무하고 있는 송보식 심사원입니다. 오늘 자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뵈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몇 분들만 아시는 분들만 제가 잠깐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 오신 회사는 제가 거의 다 한번 심사를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주 가보지를 않아서 좀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알고 계신 분들은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라도 한번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일단 45,000 이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기획했었는데 한 꼭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5,000 이전에 관한 것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기업에서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파악된 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린 45,000건은 이렇게 크게 1.1에서 18,000에서 45,000억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심사를 가보면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품질하고 환경경영 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45,000원을 할 때 문서화, 통합에 대한 문서화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나 또는 안전보건에 관해서 절차서 수준은 이해를 하시는데 안전보건의 법규 적용에 필요한 지침서 수준, 레벨 3에 해당되는 지침서 수준에서 문서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들은 어떻게 문서를 구성하고 있나 시스템 문서 목록을 보면서 보완할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8,000에 우리 모델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안전보건 마침 4.2, 기획 4.3, 4.4, 4.5, 4.6 경영검토까지 이런 조항으로 구성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필요 없죠. 45,000원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태로 지속적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사항까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45,000이 첫 번째 시간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우리 요구사항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런 부분을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는 IS 9001이 있는데요. IS 9001 모델이 개요 0.3점이 있는 모델이 좀 더 선명해요. 근데 한번 안전보건 관점에서 한번 보고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은 조직사항의 이슈, 외부 이슈와 내부 이슈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품질에서는 45,000은 요 근로자가 하나 더 명쾌하게 강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9001만 하는 회사도 근로자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을 해요. 근데 45,000은 근로자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할 점이 이 부분입니다. 안전보건 개념들 PDCA를 하고 나서 무슨 결과를 가지려고 하냐, 의도된 결과죠. 인텐디드 리얼스에 대해서 45,000은 명쾌하게 첫 번째 표준에 일절 적용범위에 써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써놨는데 기억하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전보건 성과의 지속적 개선, 네,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충족,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 목표의 달성에 대해서 의도된 결과 세 가지를 써줬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으면
두 번째는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에요. 45,000원을 구성한 목적이 아까 의도된 결과인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인 법적 요구사항부터 놓치기 시작하면 시스템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는 이 의도된 결과라는 부분을 적용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45,001 1절 적용 범위에 보면 그 세 가지의 의도된 결과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구사항에서는 그게 연결이 되죠. 저희 쪽에 되면 6.1.3절에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결정, 그 다음에 9.1.2의 준수평가에 그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은 품질경영 시스템의 해석인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 모델이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안전보건 시스템은 12시 방향에서 시작을 했는데 품질경영 시스템은 9시 방향에서 시작을 하네요. 이렇게 고객 요구사항부터 예전에는 고객 요구사항만 있었어요. 2015년판 전에는 2009년판 IS9091은 고객 요구사항만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판이 오니까 조직과 조직 상황에 대한 외부와 내부 이슈를 요구하고 있고 관련 이해관계에 대한 니즈와 기대,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DCA를 운영하고 나면 품질경영 시스템의 결과가 나오고 제품 및 서비스라고 하는 산출물이 나오고 고객 만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자, 이 내용이 ISO의 HLS의 하이레벨 스트럭처에서 품질경영 시스템하고 환경시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품질 모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 PDCA를 어디서 차용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우리 경영학에서 경영학이나 산업공학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 경제를 발전하는 데 기여한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데밍 사이클에서 차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밍 사이클에 관련된 책에서 14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4가지 포인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여러분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무엇을 좀 중시를 하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그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시 저희가 생각하는 요겁니다. 교육훈련을 반복시키자. 많이 놓쳐요. 지금 오늘 보시면 해운회사도 오고 제조업체도 오랬는데 가보시면 제조업체들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 저희 표준요구사항은 7.2입니다. 역량 적격성을 가서 심사를 해보면 법적 기준인 안전보건 법적 교육도 조금씩 누락돼 있어요. 그렇게 쉬운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복,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 반복 훈련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물론 이제 해운회사는 국제법에 따라 더 많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놓치지 않고 챙겨야 돼. 왜 그러냐면, 특히 육상기업은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렇게 나오면, 조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보는 항목들이 교육훈련 제대로 했나요? 교육훈련 기록들을 갖고라고 하죠. 그래서 기록들을 계속 1개월, 2개월, 3개월, 1년치를 계속 조사하다 보면 어딘가 빠져도 빠져요. 이제 그런 내용, 우리 테이블에서 직접 일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 그 사람이 휴가 가서 빠졌던지, 대근 업무로 빠졌던지 하면서 빠집니다. 요즘은 그 대리 사인 안 하죠. 예전에 도장이 있으니까 막 대신 사무실 찍어놓고 다 걸리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더 한층 강화돼가지고 전자체크 하죠. 전자체크하면 나중에 이제 다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아이디 카드로만 갖고 체크했는지, 그래서 오버타임 돈 지불한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조금은 교육훈련은 형식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용을 위해서라도 항시 우리 그 안품팀에서 또는 안전을 다루는 부서에서 반드시 교육 실행을 정확히 하고 기록을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죠? 안전보건 하겠더니 안품팀만 해요. 제가 기관을 심사하러 갔는데, 시작해요. 안품팀 직원만 왔어요. 거기는 너무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생겼는데, 요즘은 그런 엔진 기업들은 많지 않죠. 근데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고 나면 어느 부서라 그래요? 안전 들어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부분 간의 얘기는 사일로에 관한
생각 또는 뭐 섹셔널리즘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안품팀 분들은 지금 맡고 계신 일뿐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어떻게 하면 현업부서분들하고 간격을 좁힐 수 있나. 뭐 이런 부분도 기획 측면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죠, 이제. 일반적인 슬로건이나 뭐. 대부분이 뭐 예전에 뭐 되게 소방 화재 저기 되면 가을이면 현수막, 소방안전, 동절기 뭐 소방안전, 현수막 붙이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현수막 붙이고 그런 건 필요해요. 슬로건 건데 슬로건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형식적인 데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이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45,000일로 이전을 지금 안 끝낸 회사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봐줘야 할 항목들이에요. 이 요구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 이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예전에 18,000이 없던 사항이죠. 그래서 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데 요 내용은 뒤에서 작성 사례를 갖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색깔을 칠한 데는 요겁니다.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요거예요. 해운회사나 제조업체나 공이 지금 심사를 가보면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현장의 작업의 안전에 관한 위험성 평가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45,000일에서에게는 사업에서 올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개념은 약간 놓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작업의 안전을 벗어난다고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시스템 분석 제목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목 보면 이런 형태의 제목을 갖고 있는 회사는 예전에 18,000 정도만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9001하고 14001을 벌써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리스크 평가 절차서에 이런 S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사업에 관한 안전성 검토까지 들어간 개념을 고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일단 조금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000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이 이 내용이에요. 변경과 MOC에 관해서. 근데 아쉽게도 가보면 이 MOC 부분을 좀 뭔지 자료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절차서 수준에서 처리를 못하고 상위 레벨 1에 있는 매뉴얼 수준에서 ISO 표준 요구사항 정도만 받고 업무 절차를 정의하는 회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다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에서 강조된 건 이 부분의 조달이죠. 8.1.4의 조달. 우리 프로큐어먼트 쪽에 조달에서 9001 기준으로 보면 8.4 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관리 8.4에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절차서를 합하면 좋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요구사항들은 표준협회에서 나와 있는 이 책에 보면 비교적 상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SO 표준 1013번을 보면 문서화에 관한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우리 회사의 매뉴얼에 가보면 문서화에 관해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놓죠. 레벨 1, 2, 3 해가지고 수준 A, 수준 B, 이렇게 수준 C 이렇게 해놓는데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인데 2015년 판부터는 이 개념이 없어졌죠. 7.5에 문서화된 정보라고 해서 이 말이 통일되어 있지만 문서화된 정보로 통합해놨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도 무방하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책에다 ISO 품질경영 시스템 혁신 가이드라는 책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 자료를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는 게 절차서입니다. 절차서에 책임과 권한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심사가 보면 책임과 권한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정리를 안 해놓고 업무 절차만 있어요. 그러면 업무 절차가 갖고 이게 책임과 권한이 심사하면서 누가 있나 보려면 뭐예요? 업무 처리 절차 앞에 주어를 다 봐야 해요. 상당히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렇게 책임과 권한을 보통 설정해 놓죠. 이렇게 아예 처리 절차 앞에 있는 중에 중요 부분을 좋아하는데 간혹 보면 책임과 권한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그렇게 된 경우가 많냐면 서술식으로 시스템 문서를 안 만들고
요즘 얘기는 프로세스라는 게 아니라 플로우 차트로 만드는 회사들이 업무 처리 절차를 놓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전보건에서는 법적 책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책임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책임과 권한 조항이 혹시 가서 보셔서 빠뜨린 회사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구분해서 한 조항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부분이 좀 어렵죠. 제가 요 다음 페이지가 지침에 관한인데 안전보건에 관해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충분한 확보를 하겠다. 안전보건을 하면 요 세 번째 레벨 3에 해당되는 지침서를 잘 만들어 두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구매에 관한 절차서가 있으면 지침에는 안전보호에 관한 지침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한 내용은 지침서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사다리를 사용하는데 고소자가 올라가는 수칙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다 ISO에서는 레벨 3에 있는 지침서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품질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면 이렇게 지침 문서의 종류 해놓고 관리 표준, 기술 표준 이것은 반드시가 아닙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대략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기술 표준 중에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으로 하든지 작업 내용 안에 안전보건 주의사항이 들어가든지 여기 제조업체 오신 분 중에 혹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심사를 받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해요. SOP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우리 ISO에서 생각하면 절차서 또는 지침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하니까 평소 안 쓰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절차서나 지침서 안전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주세요라는 뜻이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시세문서가 없더라도 각 작업표준 안에 안전보건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SO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자료 중에 한 컷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고 생각하시죠. 자, 좀 고민해 주실 부분이에요. 저 심사 갔을 때 많이 놓치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많은 게 이거죠. 절차서, 지침서 따로 있고 실제 작업 우리 업무 내용 안 맞아요. 가서 물어보면 분기 1회나 반기 1회 한다고 했는데 연 1회만 하고 끝 한다든가 내용들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맞춰주셔야 하고요. 안전보건에서 그게 중요해요. 안전보건에서는 그 행위를 하고 나면 객관적 증거로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횟수가 있으면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든 절차서하고 맞아 떨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2회 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1회만 했어요. 그러면 자체적인 부적합이죠. 그 부분은. 그래서 법적 사항보다 법적 요구 사항보다 강화된 조건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 강화된 조건이 자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셔서 안 맞으면 최소 조건으로 법적 조건까지 맞춰서 이행하시는 거고 좀 더 강화된 조건을 쓰겠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 설정 기준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아요. 대부분이. 자, 간결성 있죠? 요 프로세스 맵 도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여기 프로세스 맵으로만 절차서 만드시는 회사가 안전보건 쪽에 결정적인 취약성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테이블에 계신 분들은 이해해요. 플로우 차트로. 근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물어보면 플로우 차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서술적으로 한글 써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물어보면 거기서 막 찾느라고 힘들어요. 테이블 계신 분들은 잘 알죠. 인풋 있고 프로세스 있고 아웃풋이 있으니까 그게 더 쉬운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과연 그게 쉽게 이해할 수 있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품질하고 안전보건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절차서나 지침서를 두 가지 플로차트로 이용한 프로세스 맵이나 아니면 서술식으로 이용한 그 문장 서술식으로 표현한 것을 같이 만들어 놓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문서번호 부여 방식 이거 좀 많이 챙기셔야 합니다. 저 가장 많이 놓쳐요. 가보면 실제적으로 틀려요. 우리 문서관리 절차서에 적혀 있는 문서번호 규정하고 실제 시스템 문서에 붙여 있는 저기는 절차서 다르고 지침서 다르고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2015년 반 전환하면서 더 힘드니까 놔둔 거예요.
그렇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은 다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보고는 특히나 그래요. 안전보고는 나중에 왔을 때 어떤 방공수사인데 자기네가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맞춰서 그 후보들한테 우리 문서번호 부여하다가 시간적으로 놓쳐서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보고 쪽은 좀 반드시 번호 좀 챙겨주시고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가야 우리 회사가 그런 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기준이나 자체 기준을 확실히 준수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플로차트와 서술식 문장을 같이 쓴 사례죠. 뭐 그런 사례, 이런 사례도 있구나라고 보면 되고요. 서술식으로 해놓고 프로세스 맵은 뒤에다 첨부 자료로 쓸 수도 있고요. 별도로. 한번 그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경험 검토 한번 제 생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요구사항이 끝나고 나면 이행 결과를 집합해내는 경험 검토인데 안전보건의 품질경영 시스템에서는 12가지의 경영 검토 입력사항이 있어요. 안전보건은 13가지가 있는데 그 조항이 이제 비슷하죠. 품질하고 비슷한데 요 내용이 경영검토 보고서를 가보면 사업계획서라는 이름으로 이 명칭을 쓴 회사들이 간혹 있어요. 그 회사들은 경영검토 입력사항을 찾으려야 잘 못 찾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사업계획서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관행적으로 계속 쓰고 오던 조항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견표 하나 만들어서 붙여주면 좋아요, 앞에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다 뜯어고치려면 어려우실 거예요. 현업부서는 아닌데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검토 입력사항이나 출력사항을 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사업계획서의 조항 몇은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앞에다가 조견표 하나 만들어 붙여주시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스템 내부 심사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경영검토 할 때도 ISO 요구사항에 충족에 맞을 것 같고 또 그게 요약사항에는 어느 자료를 보는 게 해당이 됩니다라고 첨부자료를 명시해 놓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안전보건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 사업장이 상당한 노력을 했을 때는 법적 회사의 양벌 규정이나 손해배상 규정을 그대로 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종합적으로 보여져 있는 것은 경영검토 보고서예요.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교육보고서나 이런 게 볼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경영검토 보고서입니다. 잘 만들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사항은 몇 가지 시스템을 할 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는 품질을 이용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다 놓은 것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공통된 부분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통합이 안 끝나는 회사도 있어요. 예, 좀 조선소 큰 회사 갈수록 더 그래요. 품질팀 따로 있고 안품팀 안전이나 환경팀 따로 있는 회사들이 번호 부여 체계나 내용이나 이게 중복되거나 흐트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기 전에 다 한번 ISO 권장사항이기도 하지만 통합 시스템 문서로 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은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어느 기관이 시스템 문서를 처음 구축하려고, 안전보건경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제시해놨던 문서 목록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문서 목록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 그 삼각형 문서와 지침에 근거해서 안내를 드리면, 여기서 지침이라고 써놓고 매뉴얼이라고 써놓으니까 이제 매뉴얼 절차서 지침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한 조직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보니까 지침 안에 지침이 있는 게 좋아요. 매뉴얼 안에 절차서 매뉴얼 지침 막 다 섞여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요게 지침이고 요 있는 게 다 매뉴얼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어 정의서부터 힘들어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까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드린 이유가 문서화된 정보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 시스템 문서 구분처럼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문서관리 절차에서 정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서 목차는 아까보다는 잘 구분이 돼 있어요. 절차서로 여기는 이제 지침서 놓고 절차서만 있는 회사였던 것 같은데
아쉽게 문서에 가장 중요한 유효번이라고 하는 계정번호가 없어요, 목록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정번호를 보려니까 다 찾아요, 그냥 페이지 가서. 자, 그래서 이런 것은 표로 앞에다가 계정번호까지 딱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 또 있죠. 이 회사는 문서번호가 없네요, 아예. 문서번호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관부서까지는 잘 해줬어요, 여기는. 이 소관부서라고 하는 주관부서 또는 책임부서는 잘 해줬는데 문서에 관한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자, 이 내용은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라이프푸드 개방검사하는 회사인데, 구명걸, 라이프래프트 개방검사하는 회사인데, 요 내용을 한번 보라고 좀 해주셨어요, 제가. 이 붙인 이유는 최소한 문서번호하고는 계정번호하고 같이 다니고, 계정일자 계좌가 있고, 요 주관부서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를 쳐다보면, 어느 회사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품팀 또는 품질팀, 이게 경영 시스템 운영하는 주관부서만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책임관원이 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서 보시면 저런 표에서 주관부서에다가 내 부서만 썼다면 사실은 품질경영 시스템 기준으로 말하면 품질경영 부서는 사실 대서방이에요. 시스템 분서가. 내가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현업부서가, 구매 업무는 구매부서가 개정을 하고 품질팀에다가 계정번호 부여받으려고 배포해달라고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서 중요해져요, 이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서 구매할 때 구매 업무의 책임관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시스템 문서를 근거로 해서 갈 텐데, 그걸 거기다가 품질경영 시스템 책임관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야, 그러면 이제 구매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구매부서의 장은 전통적으로 안전보호구를 구입할 때는 안품팀에서 뭘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보호에 관한 ABC 조건의 수락이나 비례나 아니면 전기 감전에 관한 안전보호가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에 따라 사야 해. 그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록에서부터 책임과 권한이 잘 맞아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절차서에도 책임과 권한 조항을 설정해서 명쾌하게 나눠 가지셔야 해요. 자, 요것은 조금 전에 내용을 하나씩 했는데, 이 주관부서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계정번호와 주관부서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회사는 조금 특이했어요. 비상사태 관리, 법규 관리, 환경, 이게 이제 환경영역 시스템만 있는 회사예요. 품질하고. 제가 왜 이 사례를 보여드렸냐면 이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 ISO 요구사항 번호대로 시스템 문서를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보건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은 8.2죠. 6.1.3이에요. 이건 6.1.2네요. 안전보건이라고 하면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안전보건 시스템 서류를 그렇게 요구사항 순서대로 안 하고 바꿔놨다면 ISO에서는 요구사항 순서대로 배치하라는 요구사항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현업부서에서 찾으라면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번호를 한번 ISO 요구사항 2015년 판이 바뀌었잖아요. 2009년 판에 비해서. 또는 오사스에서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기회에 번호를 한번 다 수정을 하셔서 주무부서 말고 현업부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요구사항 번호 순서대로 소팅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이 회사는 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재정일자를 관리하려고 이렇게 쭉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적어놔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 칸이 계정번호 5번, 6번이 가면 여기가 또 더 늘어나든지 옆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뭐냐면 안품팀이나 아니면 품질팀이나 주관부서에서 실무자가 문서를 관리하려고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현업부서 배포한 시스템부서 앞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현업부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현업부서 사람들이 예전에 몇 번 언제 며칠 날 개정했는지 알 필요 없잖아요. 앞에 번호처럼 5번이든 4번이든 이렇게 번호 숫자 하나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실무용 자료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요겁니다. 품질경영 시스템 통합 시스템 문서를 만들 때 아까 제가 삼각형을 5개 시스템이 겹쳐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품질경영 시스템을 가능한 한 먼저 이렇게 번호를 배치하고 품질경영 시스템을 위해서 먼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안전을 이렇게 새로운 것만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 가보면 품질, 환경, 안전보건을 다 QHSEP 막 이 번호를 붙여서 섞어가지고 다 섞여 있어. 그래서 본인들만 알아요. 본인들만. 현업부서 정작 그 절차서를 써야 할 현업부서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 번호가 길어도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번호 붙이니까 그래야 하는 모양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QP, EP, SP처럼 짧게 해주시는 것이 통합경영 시스템 문서 만들 때 좀 용이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 방법을 좀 썼는데 여기는 QHSP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 회사에 제가 보면 좋은 점은 이거 같아요. 요구사항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7장에는 7절, 700번, 6장에는 600번 이렇게 써서 조금 더 요구사항을 고려한 번호 부여를 해준 겁니다. 자, 오늘 얘기 들어야 할 사항 중에 한번 생각해보면 8.1.3의 변경관리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품질경영 시스템에서 이미 변경관리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변경관리 프로세스가 811번을 줬는데 품질경영 시스템 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8.5.6의 변경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9년판에 이미 2015년판 품질경영 시스템에 8.5.6 변경관리가 들어오기 전에 요 IS 요구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요구를 해서 변경점 관리 프로세스나 변경관리 절차서라는 것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삼성전자한테 어떤 납품하는 업체들 거기다 원료뿐만 아니라 포장까지도 납품하는 회사들은 다 사전에 변경을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우리 KR에는 삼성에다 보내는 반도체 액체 화합물을 담을 수 있는 드럼 용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다 저런 절차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품질 관점에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5,000일을 한 회사라면 아예 없는 회사라면 저 절차서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예전에 변경점 절차서나 변경 절차서를 운영하던 회사라면 거기다 안전보건 사항을 추가해 줘야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용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45,000일을 하시더라도 IS 9001을 기반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IS 9001을 기반으로 하려면 참고서가 있어요. IS 9001 표준 참고서가 IS 9002입니다. 그래서 9002는 제목이 길어요. 이렇게 IS 202로 적용을 한 가이드라인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 계신 분들은 이 표준 사서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자료에는 9002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우리 45,000일은 부속서에 좀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속서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002입니다. 안전보건이 아닙니다. 9002예요. 품질에서는 외부와 내부 이슈를 하는데 계획된 주기로 경영검토 같은 활동을 하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회사 심사를 해 가보면 이슈 조직상황 절차서에 가보면 이슈 파악은 주기가 없어요. 아니면 있어봐야 연 1회 이상이래. 그럼 바깥에 생각해 보세요. 바깥의 주변 환경은 수십 대대로 바뀌는데 우리 절차서는 연 1회 한 번 하겠다? 예. 주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에 대한 아예 주기가 없거나 우리 내용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 요 내용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없는 게 절차서에 어떤 정보 소스를 통해서 이슈를 파악하겠다라는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9002에 이렇게 써 있어요. 최소한 요런 정도에서 좀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의 신문이나 이 정보 채널은 정해놓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절차서에 첨부 자료를 붙여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슈가 올 수 있는 채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해운에서는 회사신문? 우리 크레인이나 이런 거 만들고 선박용 저기 장비 만들면
철강신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정확한 근거 있는 소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체,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이런 매체, 정보 매체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큰 회사들은 이런 거 있죠. 여기 지금 항만에서 오신 분들, 항만에서 오신 분이요? 예. 항만에서 오신 분 6분인가 해야 되는데 한 분 손 드시네. 예. 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 단지협의회 있죠. 단지협의회 같은 어떤 회의록이나 그런 것들도 다들 정보 매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미리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어서 절차서에 첨부자료 정도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주기, 모니터링이나 검토 주기. 그리고 우리 4.1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조직은 어떤 외부와 내부 시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보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부 이슈는 안전보건하고 관련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내어드렸어요. 이건 품질입니다. 품질에서 안전보건하고 관계된 사항이라면 어떻습니까? 외부 이슈 중에 실업률이나 안전의식 같은 것도 이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품질만 갖고 있는 회사라도 저런 걸 좀 신경 쓰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죠. 노동조합 및 산업관련 법령. 좀 아쉬운 게 제가 심사를 가보면 요 조항이 가장 많이 놓쳐 있어요. 이 업무환경 7.1.4, 품질경영 시스템 7.1.4 업무환경이 절차서가 아예 없거나 굉장히 이게 큰 업체는 중요해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사 마찬가지입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인데 품질의 요구사항에 가보면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라든가 보유하라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냥 업무 환경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프로세스 관리하라고만 나와 있지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라, 보유하라 라고 해서 예전에 말한 절차서와 기록을 갖고 있으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쳐 있어요. 근데 잘 이번에 품질 가서 한번 잘 보세요. 뭐냐면 비고에 보면 예전에는 물리적 환경 조건만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이나 심리적 조건까지 추가되어 있어요. 비고에는. 비고는 본문이 아니니까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참고하라는 내용인데 예전에 2009년판 품질경영 시스템에는 물리적 조건만 있었다면 지금은 사회적, 심리적 조건까지 들어가요. 자, 그 내용이 안전보건에서는 어떻게 관계될까요? 6.1.2에 위험성 평가할 때 괴롭힘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돼요. 관계가 됩니다. 심리적 이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좀 더 법령이나 오늘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렇게 스타디 하려고 오셨듯이 이런 내용들 같은 것도 사실은 관계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업무 환경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9002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슈에 대한 파악 기법을 2가지 정도, 4가지 정도 권고했어요. 2가지 권고한 것은 스와트나 패스텔을 좀 권고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브레인스톰이나 와디프법은 사실은 이슈보다도 위험성 평가까지 연결되는 기법이죠. 위험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조금은 저희가 이슈를 브레인스토밍 정도에서만 찾고 계시다면 한 번 더 IS 900에서 권고한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볼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그렇게 써 있죠. 분석이 활용될 수 있대요. 활용하라가 아닙니다. 가이던스입니다. 9002는. 자,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에 의해서는 외부와 내부 이슈를 잘 파악하면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해관계자 적으라면 힘들어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슈에 관계되는 파트너가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해관계자를 해놓은 사례들이 몇 개 나옵니다. 자, 요게 900에서 생각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근데 IS 우리 45001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노동조합. 자, 그 다음에 외부 공급자, 계약자죠. 우리 8.1.3.2에 있는 컨트랙터가 45001에 8.1.3.2에 있습니다.
8.1점 4.2. 네, 그 우리 조달의 두 번째가 계약자죠. 자,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시면 다 관계됩니다. 45,000 심사를 받는데 조금 이따 45,000일 부속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법적 및 규제적 기관이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다 뺐어요. 그러면 제가 45,000일의 의도된 결과인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충족이라는 것을 증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런 내용 법적 규제적 기관 또는 관공서 및 유관기관 어떤 표현으로 써도 좋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자가 저희가 파악이 되면 좋겠죠. 조선소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운회사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거 잘 놓치시면 안 돼요. 지역사회단체, NGO죠, NGO. NGO들 좀 이제 조금 주무부서에서는 신경 좀 쓰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모 조선소에 갔더니 해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밭에서 배추를 사줘요. 배추를 사서 김장을 담고 계시던데 뭐냐면 이웃 주민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금 이따 한번 사진 한 장 보시면 알지만 중대시민재해까지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우리 지역 사회단체를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앞에 소개하신 분이 화학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다라고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제가 건설회사에서도 한 10년 있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제가 할 때 하는 얘기 뭐냐면 주변 인근 주민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NGO들. 예를 들어서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그 다음에 녹색시민연합, 뭐 이런 쪽 사람들하고 수시로 만나요. 아니, 일정한 주기로. 그래서 이제 뭐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해관계자로 지역사회단체하고 채널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45,000일의 부속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여러분들 표준 뒤에 부속서에 있습니다. A 번호를 붙여 있죠. 여기서 외부 이슈 예를 할 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나와 있죠. 계약자나 하도급자나 공급자나 파트너 제공자 새로운 법률의 도입. 오늘 주제가 그거죠. 아까 부분에서 ISO 45,000일 요구사항 중에 조달이 생겼습니다라고 아까 변경관리하고 조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달에 들어가 보시면 요구사항이 8.1.4.1은 일반사항, 8.1.4.2는 계약자, 8.1.4.3은 아웃소싱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고민하시려고 하는 생각은 새로운 법률의 도입이죠. 자, 그래서 외부 이슈 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이슈 예에서는 뭐 새로운 제품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새로운 제품 재료 서비스 도구 요것은 뭐냐면 변경 관리하고 관계된 일이에요. 우리 IS 표준 요구사항에 보면 8.1.3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얘기했던 내용은 또 똑같은 거죠, 이게. 외주화된 활동. 문제는 어디까지가 계약자 또는 외주라고 우리가 인식할 거냐 문제. 우리 해운회사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해운회사 모회사가 있고 우리 신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명쾌하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가 안 돼 있지만 신매니지먼트 회사라면 보수 작업하려면 또 저반대에 있거나 아니면 묘박했을 때 통선을 타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계약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가보면 안전보건 측면에서는 뭔지 명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서 구매 관련 절차서나 아니면 그런 단위 작업 절차서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심어놓을 생각을 고민을 하셔야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9002에서 얘기드렸던 법적 규제적이가 등장합니다. 공급자 계약자 중요해요. 하나 얘기를 안 드렸던 근로자 대표죠. 45,000일 아직 이전 심사를 안 끝낸 회사는 이전 심사할 때 기본 조건이 근로자 대표의 면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를 설정하셔야죠. 미리 설정하셔야죠. 아마 근로자 대표가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큰 회사들이니까 근로자 대표라면 노동조합이든지 그다음에 노사협의회의 노축위원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회사가 혹시 있다면 근로자 대표를 우리 근로자 중에서 미리 설정해 주셔서 인터뷰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자, 변경관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변경관리 부분은. 자, 조달에 관한 사항들 쭉 했죠. 조금 이따 한번 사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변경관리의 부분은 이런 거죠. 제품 위험한 재료 또는 물질, 원자재, 장비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요인. 보통 품질경영 시스템에서 포엠이라고 하죠. 맨 머신 매트리얼 메소드 정도. 혹시 뭐 기획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다면 머니, 5M까지 가시는 거고 환경을 같이 생각하신다면 4M 플러스 1, 2 또는 4M 플러스 5M 플러스 1, 2 환경까지 넣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자에 대해서 쭉 내용을 해놨고요. 이번에 어느 우리 사업장에서 그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원치 않는 사고가 났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 계약 상태가 불분명해요. 계약 주체가 틀려요. 어떤 작업 내용에 따라서. 우리에서 진짜 그 본 계약은 정확하게 계약부서에서 A라는 회사하고 했는데 실제 부수 작업은 B라는 회사하고 할 때 따로 계약을.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따로 계약하는 데는 대부분이 안전보건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작은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회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써놓은 부분 요겁니다.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계약을 활용해야 돼요. 계약서들 이제 가서 다시 구매부서하고 잘 검토하시고 혹시 회사에 법무팀 있는 데 있죠? 법무팀 있는 데는 같이 3자 협의를 하셔서 계약서부터 좀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회사마다 조건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더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주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외주 처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문제가 그거죠. 외주 처리가 내 사업장 안에만 상주하는 외주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관할이 되는 지역이에요. 내 사업장을 바깥에 벗어난 다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그 녹산에 있는 모 회사가 거기에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저 한국 마산항 쪽 가서 어떤 다른 테스트 업무를 해요. 거기서 좀 빌려서 그럼 거기도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좀 외주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좀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특히 제조업들은 내 울타리 안에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좀 사례예요. 내부 이슈 사례를 우리 회사, 우리 KRA 인증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트예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렇게 가보면 여기는 지금 이슈 종료해놓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이번 발표회를 위해서 제가 밑에를 좀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환경, 안전보건을 안 나눠놨어요. 품질로 돼 있는 것을 제가 안전보건을 넣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시스템별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품질, 환경, 안전보건 시트를 달리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커트 한 커트 하나하나 넣어서 품질이나 환경, 안전보건을 시스템별로 분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사 갔더니 안전보건 이슈가 없어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심사하러 갔는데 안전보건 이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델 중에 첫 단추가 안 껴진 거잖아요. 물론 부적합이라고 쓰긴 하지만 첫 단추가 없는 것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안전보건을 분명히 이슈를 좀 찾아 넣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혹시 제조업에서 오신 분에서 전동지게차 문제 다 해결하셨나요? 아니 저 항만 어떻습니까? 전동지게차 있나요? 다 엔진지게차인가요? 전동지게차 한 대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 자격 맞춰주셨어요? 거기는 필요 없네요. 네, 엔진지게차 자격만 가지면 전동지게차 사용해도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장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지금 해운회사 오신 분들은 전동지게차가 없으니까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3호에서 오신 분, 3호중공업 오셨나요? 예. 거기 지게차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전동지게차 있나요?
저희는 그 기관과 관련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운전하는 네, 다 받으셨네요. 좋습니다. 저렇게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지금 원래는 올 1월 달에 1월 16일부터 적용되기로 돼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유예는 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까지 유예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제조업하고 서비스업만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저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슈는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한번 발해를 한 거고요. 자, 요 내용은 우리 여기 좀 오타가 나왔어요. 여기 K사가 아니고 한국선거배에서 저희 2015년판 준비할 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항하고 똑같아요. 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따라잡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해운업체의 품질을 위해서 스와트를 사용한 자료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왜 넣냐면 스와트 기법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9002에서 이슈 파악할 때 스와트나 패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스와트 기법에는 스와트 매트릭스와 토스 매트릭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에 가면 두 개의 양식을 다 쓰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스와트 매트릭스 하나만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 내용은 토스 매트릭스까지 간 거죠. 그래서 차이점은 그거예요. 스와트 매트릭스는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에 관해서 이슈를 파악하는 정도고요. 4개의 관점에서. 토스 매트릭스는 그 S하고 O하고 연결하고 S하고 T하고 연결을 해서 실행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토스 매트릭스는. 그래서 약간 지금 ISO에서 원래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데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만들기 위해서 한 기법인데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와트 매트릭스만 쓰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스와트 매트릭스, 이것은 왜 넣어놨냐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임의로 조정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가능한 한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으면 이게 품질인지 환경인지 아니면 안전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예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한번 해본 거고요. 제가 여기다 S자 써놓은 것은 안전보건이라는 개념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요. 안전보건의 기회 1번입니다. 여기는 안전보건의 위협의 첫 번째 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놔야 토스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서로 연계 번호를 내서 알아요. 쉽게 알게.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기업 중에 모 회사가 아까 첫 스와트에 스와트 매트릭스와 토스 매트릭스 두 개를 한 양식으로 보여준 양식이에요. 이게 뭐 어떤 총무팀에서 한 건데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총무팀에서 했는데 이건 품질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와트 매트릭스고요. 이 부분이 스와트 매트릭스에서 나온 서로 연계고리한 시행책인 토스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한 양식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그 9002에서 본 거는 패셀 기법의 일반적인 양식 또는 해당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료에 보면 경영책에 옛날 방법은 찾는 요소가 4개만 있어요. PEST가 이제 패스 기법으로도 소개되어 있고요. 6개, 지금 6개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그 다음에 법적인 거는 패셀 6개 요소로 나눠준 표예요. 근데 이것은 이슈를 찾아놓은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그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 어떻습니까? 법규적 부분에 보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산업안전 관련 법규 같은 중에 우리가 반드시 적용할 내용이 이슈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 내용은 이해관계자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나눈 사례가 하나 보여드리고요. 좀 간단하게 나눴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앞에다 산업안전공단 하나 일단 넣어놔봤습니다. 사실은 5번까지 있는 건요, 작은 기업들한테 저희 KR에서 샘플로 주신 자료예요. 근데 한번 여기서 간단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가서 심사해 보면 좀 아쉬운 것이 결제란이 없어요. 저희가 샘플로 보내줄 때
결제란 없이 그냥 샘플로 내용을 참고하라고 보내드렸더니 그게 기본이 돼갖고 결제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윗분한테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추진부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슈나 이해관계자를 만드는 이유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승인권자한테 결제까지 해서 그 내용이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이너 사항으로 양식의 결제란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이해관계자를 좀 더 분류해 봤어요. 어떻게 분류했냐면 1차, 2차, 3차 분류해 봤어요. 그래서 관공서라고 하면 이게 지금 환경에 관한 사항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여기 보면 안전보건이라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무슨 뭐 주변에 관계되는 소방서 등등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 이 양식은 제가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만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라는 개념으로 이해관계자를 그룹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은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게 모 업체에서 변경관리를 할 때는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내용. 우리 품질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 목표 수립 전에 있는 게 6.1.3인가요? 변경의 기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의 변경, 그거까지 한다면 시스템에서 한번 이렇게 관점을 이분들은 보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기구, 우리 조직 개편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이런 사항까지도 고민해 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분들은.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은 포엠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판정을 해놓고 이분들이 생각할 땐 이게 있어요. 잘 보시면 고객 통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런 항목은 고객까지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품질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절차사상 가장 많이 놓친 것은 그러면 절차사에 따른 객관적 증거인 기록, 양식은 몇 개나 가질 거냐? 한번 그것 때문에 한번 이거 보여드린 건데 최소적은 이렇게 2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통보서 또는 그 통보 결과에 대해서 보내준 통보서나 그 관리대장 정도는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앞에 회사가 그 포엠에 대해서 제품에 관한 변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내용을 보시라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세밀하게 미리 나눠서 이런 항목을 변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샘플로 품질에 대한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안전보건은 뒤에 있습니다. 이건 안전보건의 변경 쪽이에요. 우리 해운에서 선박이라면 어떨까요? 선박에서 재료를 바꾸겠다? 그럼 이 재료는 밸브나 배관 플랜지 압축기 쭉쭉해서 땡땡땡땡땡땡 여기까지는 변경의 대상입니다 라고 사전에 자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차서를 좀 한 번씩 어떤 형태까지 할 건지는 회사 맘에 현재 ISO에서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른 데 자료나 이런 걸 좀 벤치마킹 하셔서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에서 설비, 해운회사 선박, 우리 기관실 같은데 엔진룸은 좀 중요하죠? 한번 그 에어리어에만 적용하겠다든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는 설비에 대한 변경이고요. 요 내용은 지금 정비 운전과 같은 절차에 관한 변경이에요. 어떤 절차는 정비와 운전에 관해서 변경으로 이해하겠다. 자, 우리 8.1점 아까 4에서 조달을 얘기했는데 우리 변경에서 변경 절차에 놓치면 안 되는 게 자재구매 절차세요. 자재구매는 우리가 그 자재를 어떤 패킹률을 사왔느냐, 어떤 그 배관 피팅률을 사왔느냐에 따라 잘못하면 완전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구매까지도 정확하게 변경에 대한 대상이 된다라고 사례니까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서식은 별거 없죠. 변경요구서, 변경업도 보완요청서. 제가 여기서 빠진 것은 변경관리 목록이 없는 것 같아요. 변경이 수없이 이루어지니까 목록 안 만들어 놓으면 잊어버려요. 언제 뭐 했는지.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변경관리 저기에 보면 이 기록을 작성하는 것보다 변경위원회 난상 토론이 많이 벌어져요. 왜? 여러 관계가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쉽게 잘 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요청하는 부서는 사전에 변경에 관한 자료를 잘 만들어 갖고 와요. 그래서 변경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변경이 확실한 거냐 해야지 조금 더 위험한 것을 내부적으로 감춰버리고 얘기하면 진정한 변경 검토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그런 걸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보건 문화가 충실히 이루어졌을 때 변경위원회에서 검토되는 내용들이 사실에 가깝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제가 보여드린 건 서류적인 얘기고 실제적인 것은 문화적인 요소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요 내용이 아까 지침서 수준에서 안전보건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주는 회사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건 어느 특정 회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 되신 분들은 한번 스타디해 본 자료를 한번 더 일정 범위 안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좀 멋지기만 하지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업 표준에서 요런 작업을 할 때 요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찾아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능성, 심각성 해가지고 리스크까지 다 평가를 했어요. 개선 대책까지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개선 후에 되면 개선 후의 결과를 갖고 있어야죠. 작업 표준이란 것은 개선 이후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는 걸 갖고 있어야 하는데 위험성 평가 수준의 작업 표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 회사가 더 후편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반드시 모범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거 지금 오늘 PNIT 오신 분 있나요? 지금 PNIT? 어느 분이세요? 멀어서 제가 누군지 안 보이는데. 박 대리님? 네? 네, 박성문 대리님. 멀어서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박성문 대리님이 제시한 적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왜 이것을 올렸냐면, 잘 보시면, 요거예요. 저희는 우리 리스크에 대한 결과를 사람의 상해나 어떤 재산상 손실 일반적으로 막 그렇게 하죠. 결과를, 컨시퀀스를. 근데 여기는 4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사람과 재산과 환경과 회사의 평판이에요. 요 4가지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줬는데 사실은 이게 다음 장에서 보시는 소개해드릴 IMO에서 정한 Formal Safety Analysis, FSA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올려놓은 이유가 그거하고 매칭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의미로 올려놨습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 제가 해운회사 심사를 가보면 해운회사 심사는 제가 좀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가보면 위험성 평가 기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대부분이 1개 아니면 많아야 2개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이제 탱커선 하는 데는 TMSA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다양하게 기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 탱커선 쪽이 아닌 데는 현재 갖고 있는 위험성 평가만 갖고 어떤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45,000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좀 더 몇 가지의 위험성 평가를 좀 더 보완을 하셔서 그 내용을 실제 현실에 활용하는 쪽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떤 게 우리 단위 작업상 이건 화학 플랜트입니다. 단위 작업상 이런 단위 작업이나 사업의 초기냐 때마다 어떤 기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한 사례예요. 이게 아마 제 생각할 때 해운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SK해운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SK해운? 제가 SK해운인가 가서 보니까 그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GM보에서 만들어놓은 ISRS를 해운회사 쪽에서 관점에서 만드는 IMSRS라는 안전보건에 관한 실태를 평가해주는 레이팅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교육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현실에는 얼마나 적용했는지는 제가 그 뒤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ISO 31010번에 나와 있는 31가지 위험성 평가 기법을 보여준 표예요. 그래서 31가지 기법이 업종마다 회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하실 때 이와 같이 지금 우리 ISO 31000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어세스먼트를 할 때 식별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어널리시스하고 분석하고 이밸루에이션 판정하는 세 가지를 합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해줘요. 그리고 위 앞부분에 기획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마지막에 리스크를 처리하는 트리트먼트까지 세 개를 총 크게 합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세 개 단계에서 적용성을 써준 거예요. 적용성. 자, 좀 가까이 큰 걸로 볼까요? 이 어셈플 할 때, 이 위험성표가 해잡 쓰시는 데 있어요. 해잡. 석유 운반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상지해운에서 오신 분 있나요? 네. 상지해운 제가 몇 번 갔었는데 해잡 기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절차서 적절해요? 제가 몇 번 가서 권고를 드렸는데 어디까지 개선이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해잡 기법을 썼다 할 때 해잡 기법은 어떤 거 뜻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리스크 식별하는 데는 아주 강화돼요. 스트롱리 어플리커블가 아주 강한데 이쪽 오면 조금 더 A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체크리스트는 어떨까요? 체크리스트는 식별하는 데는 좋은데 컨시퀀스나 결과나 프로바빌리티, 가능성, 확률을 추정하는 데는 영 아닙니다. 나는 어플리커블 적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해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리스크 레벨은 적용성이 없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가보면 아쉽게 지금 쓰고 계신 기법이 주로 뭐냐면 이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나 체크리스트 기법을 써서 한 거예요. 어떻게 돼 있나요? 컨시퀀스나 우리 확률, 가능성이 다들 안 좋은 기법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ISO 31010번도 한번 좀 적용성도 스타디를 하셔서 우리 회사의 현재 위험성 평가를 좀 더 업그레이드 쓴 기법은 뭘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문판인데 곧 있으면 한글판 나온다고 합니다. 초안까지 DIS가 나왔다고 그래요. KS가 곧 공표될 거라니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펴놓으신 대로 표준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죠? 자, 이게 FSA, IMO FSA에 대해서 써 있는데 이것은 왜 보여드리냐면 특정 하드웨어 장비를 도입할 때 위험성 평가하는 기법이에요. IMO가 인정한 공식 안전 위험성 분석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의 기법을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겁니다. 여기 볼 때 저희가 관심을 조금 전에 상지해온 오신 분하고 같이 얘기 나눴던 해잡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식별한 아이덴티피케이션에는 해지드나 해잡이나 FMEA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IMO에서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FMEA는 실제는 우리는 산업계에서 뭐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해운하고 관계된다면 우리 KR 인증기업에 가봤더니 선박에 레벨 게이지 만드는 회사, 그죠? 수위나 그런 것들, 밸리스트 워터나 이런 거에 관계된 레벨 게이지 만드는 회사들이 FMEA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해운회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제조업체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제조업체는. 자, 이 다음 장은 두 번째 위험성 평가의, 그러니까 어세스먼트의 두 번째 단계인 어널리스예요. 어널리스 쓰는 기법들은 이렇게 FSA에서는 FTA나 ETA를 권고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함수 분석이나 사상수 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정량적 위험성 평가예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쓰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 좀 기법이 프로그램이 필요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번 스타디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뭐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 우리 KR 성급에 FSA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팀이 있어요. 시스템 안전팀인데
시스템 안전팀에서 저희 심사원들을 위해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몇 컷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저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 위험도는 빈도 곱하기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등급으로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5나 척도법을 쓰고 계신데 조금은 정량적 방법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를 소개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산식이 복잡해요. 개인 위험도를 하는데도 뭐 이런 그 팩터가 있고 이런 계산식을 써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로그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데이터를 산출해가지고 정량적 위험성 평가는 어떠한 특정한 계산 기법이나 수치화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방법에서는 그게 좀 더 정확하다는데 모든 우리가 작업 위험까지도 저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에 쓰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신사업을 의사결정할 때 이럴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보여준 사례는 실제 그 포항하고 울릉도의 그 위브선 비행선박의 사업이 맞냐 안 맞냐 이것을 그 위험성 평가 그 용역을 받아서 하신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몇 컷만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자, 우리 부산신항만에 오신 분 계신가요? 자, 혼동이 되네요. 부산신항만, PNIT, 현대부산신항만 좋습니다. 요 사례는 별로 왜 올려놨냐면 요것 때문에 올려놨어요, 사실은. 자, 저희가 지금 둘둘 301을 하지 않는 회사라면 ISO 45001에서 8.2항이죠. 비상사태 대비 대응해서 외부에다가 퍼블릭 릴레이션을 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보면, 심사를 가보면 훈련까지는 했어요. 시나리오를 갖고 훈련까지는 했는데 시나리오별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대외적으로 홍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떠한 문안으로 할 건지는 만들어 놓은 회사가 거의 없어요. 우리 SX는 둘둘301을 하고 계시니까 저것까지 만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둘301에는 저게 요구사항에 그 바깥에 대외적인 홍보를 미리 만들어 놔요. 그리고 평소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제가 보면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걸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8.2 차원에서 둘둘301을 안 하시더라도 가깝게 하려면 어느 부서, 홍보부서가 돼도 좋고 여기 보니까 부산신항만은 기획부서에서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전략기획팀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사례는 2019년도 가을에 있었던 사례예요. 제가 이게 오탄지 일부러 가운데 자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네, 스톨트 헤븐이에요. 스톨트 헤븐이 울산항 연포부두에서 울산 대교 밑에다 이렇게 연포부두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누가 이걸 또 정확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있는 걸 했는데 한번 이렇게 블레리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판 연결되는데 요때 다행인 게 뭐였냐면 바람이 내륙 쪽으로 안 불었어요. 앞부분에서도 다행인 것은 이 대교를 직접 강타 안 한 거예요. 저기 화염이 탕 먹을 때 약간 비껴놨어요. 제가 저거 사고 난 날 다음 날 저 대교를 우리 인증기업 심사하러 갔다가 보실라냐고 해서 저 넘어갔어요. 근데 다리에는 손상이 없었어요. 이 안전에는 손실은 우연의 법칙이 적용돼요. 전혀 예상하지 않고 밑에 연포부두가 바로 밑에 있는 탱크 화물탱이 채워가지고 다리가 나가면 더 대형 사고죠. 근데 운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환경에 관한 사고도 운이 좋았던 거예요. 바람이 그때 바다 쪽으로 불었대요. 그래서 이 독한 가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때 스타일렌 모노마로 알고 있는데요. 저작물이 화염에 가지고 탄화수소는 검댕이가 많이 나죠. 불안전 요소면 요게 아마 내륙 쪽으로 불었으면 또 울산 시민들 대피하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이런 대형 사고를 때는 이게 세 번째 시간에 만들어질 중대 시민재해예요. 저희는 중대 산업재해만 지금 관심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대 시민재해 때문에 요 커트를 넣어드렸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어때 해상 방제까지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죠. 우리 해운회사 항만
그 항만 하역 시설로 접으면 항만 하역 시설로 사전 협의를 많이 하셔야 해요. 화물이 무슨 화물이 싣고 있다든가 하면서 사전에 항만 하역 시설 운영하는 항만 운영사하고 해운사하고 미리 어떤 특정 화물이 있을 때는 미리 정보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죠. 그래야 그 대응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정리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회사들은 60년대, 70년대, 타임에 60년대, 80년대 부분에는 기술적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많이 했답니다. 설비나 장비로. 근데 요즘은 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는 뭔가요? 시스템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 평가. 근데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역량을 키워줘야죠. 위험성 평가만 하자고 하고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제가 심사 가보면 3년 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고 개선 계획을 세워놓고 그때 10건 정도 하고 올해는 없대요. 그거 되나요? 왜? 3년 전에 10건이 개선해야겠다 했어요. 그럼 뒤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차 하위 등급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출연해야 해요. 근데 가보면 어떤 그 등록 위험성, 주요 위험성 등록부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3년 전에 우리 다 끝났는데요. 자, 뭔가요? 우리 역량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컴피턴스의 정의가 뭔가요? 예. 의도된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 지식 및 스킬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컴피턴스가 같이 따라다녀요. 교육훈련 중요하다겠죠, 반복으로. 네, 그걸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 안전 문화를 거쳐서 비헤비어, 불안전 행동 같은 걸 잡아줘요. 지금 저 우리 위험수표가 대책 세우는 것이 보면 주로 unsafe 컨디션이에요. 불안전한 그 조건에 대해서 많이들 개선하세요. 근데 실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근로자가 하는 불안전 행동이에요. 불안전 행동에 관한 기법들은 국내에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탑은 STOP 기법은 해봤는데요. 다른 기법들이 한 5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스타디해서 활용하시면 우리가 고민하고, 안전 지금 담당하신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방향은 어디로 갈 거냐. 예. 문화의 세이프티 컬처에 대해서 하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수익하고 연결돼야 해요. 세이프티의 프라핏 센터, 이익 계정으로서의 안전관리를 하려고 고민을 해주셔야죠. 어렵죠. 네, 그런데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이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할 때 같이 한번 더 이어서 질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 내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